실제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에 투자됐던 일본계 자금이 이탈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이었죠. 믿고 있던 일본계 자금이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를 당한 뼈아픈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후에는 약 8년 만에 한일 통화 스와프가 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정말 양대 대형 악재 속에서도 선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선방했죠.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죠. 예. 작년 말에 이렇게 많은 그 비관론자들이 경기가 좀 아주 침체된다. 예. 주가도 붕괴된다 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양극화일 때는 경제 성장률 가지고 경기가 침체다 아니냐 이런 시각은 상당히 좀 이렇게 지금의 환경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주가는 붕괴되지 않는다 하는 쪽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미국에서는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나스닥 지수가 지금까지 한 상반기에 26% 정도, 예. 우리 코스피도 한 20% 가깝게 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업종에 따라서 투자하는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는 전체적으로 상반기는 돈 벌기 좋은 시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부동산 문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의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향후 6년 이내에는 한국의 부동산이 살아나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에는 강남이라든가 또 이런 쪽으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예. 전체적으로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반기를 되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수익이 남기셨으면 한 20일 전서부터 좀 균형 시각에서 이렇게 실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의 시장 상황이 경기라든가 증시 앞날에 대해서 누구든 좀 자신을 못하지만 사실 정책 단계에서 얘기하는 게 시장에서 잘 먹히지 않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난 것은 실현해달라 하는 말씀을 누누이 드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형적으로 이 말을 서서를 굉장히 길게 했던 것은 오늘 지금 홍행거에서 말씀하신 대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악재는 아니고 오늘 대형 악재였습니다. 근데 증시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승리하는 듯한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예. 그럼 대형 악재가 뭘까? 엔비디아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메가캡 A 종목이라든가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라든가 해서 올해 나스닥을 이끌었던 이러한 용어 중에 엔비디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바이든 정부에서 대중국 수출에 대해서 견제됐죠. 이 대목을 좀 잠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미국의 통상법 시리즈가 201조, 232조, 301조에서 스페셜 301조, 슈페어 301조 이렇게 해서 쭉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미 통상법 232조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미 통상법 232조는 안보와 결부된 수출 통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누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바로 그 대목입니다. 엔비디아가 232조의 수출 제한의 하한선 밑으로 좀 언론에서는 저급이라는 표현을 나는데요. 하위급으로 해서 수출이 됐습니다는 자, 이런 부분도 바이든 정부에서는 일종의 법망을 피해가는 그레이 에어리어,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회색지대, 여기도 규제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직격탄을 맞지 않느냐. 더더구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식이 좀 이어지 못할 정도로 상방에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거품이 논의가 이제 심심치 않다는 제기되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딱 아스가 가면 오히려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엔비디아 주가를 아까 캐스터께서 보여주셨습니다는 그렇게 예. 많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악재에 비해서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2%도 못 미쳐서 떨어졌던 이런 측면에서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빅테크 업종이 주식으로 하는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오늘 상승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올랐죠. 그래서 장 초반에 저렇게 수출 통제 규제라든가 이런 게 나왔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저렇게 상승세를 끝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역시 ECB의 파월 의장의 라가르드 총재와 대담이죠. 예. 그래서 어제도 이제 경기 침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연내 두 차례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뉘앙스가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라가르다 총재와 발리할 때 서로 꿍짝이 맞았다 이렇게 하는데요. 라가르다 총재도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겠다. 예. 물가에 우선순위 두겠다. 파월 의장도 이렇게 박수를 딱 맞춰서 경기 부양보다는 인플레 안정 쪽에 두게 됐다. 그래서 연내에 2차례 정도 인상 가능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확인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예. 이렇게 그 대형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증시는 다우지수는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문제는 시장에서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 협정 오늘 오후면은 아마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이 방송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 한일 간 통화세 협정 오후에 예.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는 아직 변수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부 항목에서 규모 문제가라든가 베이스 커런시는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 그 정부 측에서 굉장히 어제 그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특종이다 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좀 반박하는 이런 쪽이 됩니다는 그래서 일본 쪽의 신문들이라든가 일본 쪽의 관계를 봤습니다. 예. 근데 일본 쪽에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부의 입장대로 이렇게 본다면 변수가 있긴 하지만 국제 분위기를 본다면 이렇게 체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간 관계에서 보면 지금 과거의 역사적 감정도 있습니다는 또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 관련된 문제도 있긴 하지만 예. 전체로 보면 대승적이고 전향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본의 기시다 정부,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꼬를 텄던 것이 지난 3월과 5월에 양국 간의 정상이 하면서 정상외교가 보관됐던 측면 예. 이런 것이 다른 한일 관계에 어떻게 보면 기폭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인 한일 관계가 이렇게 그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가장 무역이라든가 이런 측면,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가장 의미가 있던 것이 화이트리스트가 4년 만에 일본에 복원시킨 거죠. 요건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면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간의 관계가 수출 통제에서 아주 벌어지는 상태에서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무역 기반이 됐던 화이트리스트 요 분이 이렇게 사실 한일 관계에서 무역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장애으로 등장했는데요. 많은 그 관계 개선 쪽에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한국의 민간 차원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이 민간 베이스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정책 당국보다 더 빨리 개선시켰고요. 한국인이 일본 관광을 가는 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의 적대적 감정 이런 것을 많이 해소시켜줬고요. 또 원화자금도 사실 일본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일본 경제에 크게 기여했던, 일본 증시에 크게 했던 이런 측면이 바탕이 돼서 오늘 이렇게 오후에는 한일 간 재무장관 회담에서 사실 7년 만에 통화서약 협정이 이렇게 체결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의 좀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규모는 20에서 100억 달러 정도 달러 베이스로 체결돼서 이 달러 베이스로 체결되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페드 입장에서는 5개 국가, 그러니까 영국과 EU와 EU 한 개국으로 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일본과 스위스와 캐나다와 5개 국가의 무기한 상시 통화서 협정을 체결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일본과 페드 간에 사실 그 무기한 달러 베이스에 체결한 상태에서 보면 한국이 달러 베이스로 이렇게 그 일본과의 통화서 협정이 되면 간접적으로 사실 페드와도 한미 간 통화서 협정도 간접적으로 맺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국내 외환 시장의 이상 조짐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통화 스와프 체결 의미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불안 요인이 있죠. 예. 국내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누누이 지적해서 한미 간 통화서 협정뿐 아니라 한일 간 통화서 협정을 이때 규모와 관계없이 맺는 상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청되어 왔는데요. 왜 그런 것을 요청드려 왔냐면 사실 국내 외환 시장은 달러 약세 속에 원래는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부분적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좀 이게 통화서약을 이렇게 체결을 되는 것을 개점으로 해서 좀 왜 이렇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2월 초에 달러 인덱스가 100일 정도였습니다.
지금 한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오늘 100이 때 거의 114에 대비해서는 전체로 주요 통화에 대해서 달러 약세죠. 예. 이론적으로 보면 환율은 상대 비율이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되는데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2월 초에 1228원에서 어제 1310원입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속에 원화가 약세되는 아주 이상적인 예. 아주 다릴리자 써서 이상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원화의 변동성이 우리보다 훨씬 밑다는 베트남 동화보다도 한때는 5배 이상, 최근에 조금 예. 축소되긴 하겠지만 5배 이상에서 이리 통화가 이렇게 전락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위기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또 우리 국민들이 좀 착각을 비웠던 것은 삼성전자 때문에 그동안 버텼던 겁니다. 예. 올해 들어서 15조 정도 들어오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약 86%가 들어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 유입되는 가계로 한국에 마치 안정된 것처럼 착시가 불려있겠죠. 착시가 불려있겠는데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없었더라면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상당히 좀 우리 현실이 되겠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도체 경기라든가 이런 게 받쳐주지 못했다면 수출 감소세, 무역 적자 확대세 이거 어떻게 됐을까? 하반기에 상당히 기대가 있는 이런 대목에서 어떻게 됐을까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국의 좀 경제 스트레스를 푸는 이런 라스트 리조트 기능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가 한국의 중앙이다 하는 입장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주 비이상적인 기형적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미국과의 통화세 협정, 그다음에 일본과의 통화세 협정, 규모에 관계없이 이걸 좀 체결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직 변수가 있긴 하지만 체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부터 외국인 자금 그래도 순조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미 간의 금리 차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뚝 끊길 것이다. 이런 경고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서든 스탑 문제인데요. 예. 사실 6월 달에 페드의 금리가 동결돼서 지금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75% 이것도 사상 최대입니다. 예. 근데 오늘 파월 의장이 ECB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7월 정도에는 금리가 그러니까 시카고 페드 워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더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본다면 지금 1.75%가 사실 7월 달에는 2%포인트로 벌어지는 상태거든요. 물론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외국 자본의 이탈 여부에서 변수는 아닙니다는 너무 많이 벌어질 때는 실제 이탈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거든요.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 요인을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자 공교롭게도 외국 자본이 잘 유입되다가 이달 19일서부터는 정영국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비교적 큰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달 19일부터는 지금까지 외국인 자본이 무려 17조 정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한일 간의 통화세 협정을 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본다면 국내의 외환시장의 비기형적인 구조, 그다음에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사실 2%포인트로 벌어지는 시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우리 국내 시장의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효과는 상당히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의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한일 간의 통화세 협정 규모가 2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다. 그러면 뭐냐? 직전에 한일 간의 통화세 협정이 7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규모가 적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좀 상당히 잘못된 분석이라 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국의 외환시장이 이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한일 간의 통화세 협정이 직전에 700억 달러로 이렇게 세화 협정 규모가 됐다. 하면 이것이 굉장히 안정 효과가 있을까? 불안 효과가 있을까? 만약에 700억 달러로 하면 한국이 뭐냐? 외환시장이 기형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700억 달러 대형으로 체결된다 하면 한국이 더 불안감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한일 간 통화세 협정, 한미 간 통화세 협정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외환보유고 사정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티 모델이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볼 때는 최강위의 한계 적정 위안보다 많은 수준이다. 그래서 일선 자금 우리가 4,500달러 되고 예. 취약마이 이슈투업이라든가 쌍무간에 이렇게 맺은 거를 볼 때는 지금 한 1,200달러 정도에서 5,500에 근접하기니까 기도티 모델에서 적정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그 최광위로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 적정 외환보유 수준은 지금 한 3,800 정도보다 높기 때문에 만약에 700억 달러가 이렇게 체결될 때는 오히려 불안감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상징적으로만 체결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20억, 100억 이 사이에서 하면 700억 달러보다 낫지 않느냐, 무슨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애초부터 한일 간 통화세 협정, 한미 간 통화세 협정은 상징적, 심리적 측면만 요구했던 사항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해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은 애초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달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 내부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대외 요인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지금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 협정,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변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그 ECB 그 포럼에서 예. 포럼이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가장 관심이 될 때 위에다가 내년에서는 인플레가 안정되는 전제 조건을 해서 일본의 그 지금 아베노미스의 출구 전략 여기서 이탈하는 측면에서 통화 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요. 예. 사실 이런 시점에서 엔화 자금의 특성으로 볼 때 또 한국에 유입됐던 엔화 자금의 규모로 볼 때에는 이번에 한일 간의 통화세 협정은 규모에 관계없이 굉장히 상적 의미가 크다는 것을 또 선제적 대처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의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일본의 엔화 자금이 한국에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 이걸 파악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일본은 그동안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그것이 부동산이든 해외 채권이든 이런 쪽으로 해서 각종 쪽으로 대외 자산을 늘려왔죠. 그래서 채권, 채무의 성수기로는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를 볼 땐 일본은 채권의 성수국이다. 지금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지만 대외 자산이 상당히 많은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무역 수지가 뭐 적자로 도산되든가 이런 뜻이 있지만 그동안 막대한 수출을 바탕으로 해서 무역 수지를 바탕으로 해서 대외 자산이 한 3,380조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10%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중에 10%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그래서 380조 정도가 한국에 들어온 상태인데 상당히 많죠. 예. 10%가 들어왔으니까. 그게 뭐냐. 신디케이터 론이라든가 프로젝트 파이낸스라든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했으니까 금융기관에서도 일본에서 대출 형태로 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대부분 캐리 자금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일본의 정책이 변화될 때는 바로 빠질 수 있는 성질의 엔캐리 자금의 성격도 많다. 이것이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본 부산의 해운대의 광안리의 이 와다나베 부인에서 엔캐리 자금에 의해서 부동산 투자했던 자금들도 거기 들어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의 외환 보유가 충당 여부와 관계없이 예. 일본의 자금 속성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속성을 감안해 볼 때는 2015년 이후에 한일 간 통화세 협정이 사실 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외환 보유가 많은 정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이것이 항상 불안율을 작용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징적 심리적으로 차단시킨다는 측면에서 한일 간 통화세 협정 이후 재개 문제는 사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요구들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예. 어쨌든 뭐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한일 간의 그렇게 협정 문제는 통화세 협정 문제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본계 자금이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요? 네, 일본계 자금은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독특한 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는 예. 엔화 자금은 일본은 철저하게 경제 동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사실 그동안 다른 측면에서 동맹관계 맺었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면
빨리 빠져나가는 게 이익이 되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던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한국의 외환보유가 부족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 외환보유가 300달러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괜찮다 하지만 실제로 가양 외환보유 자금은 다른 데 다 투자했으니까 당장 이렇게 회수하기 어렵으니까 예. 가양 외환보유고는 36억 달러뿐이 안 됐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 자금 중에 많이 들어왔던 것이 일본 자금인데요. 한일 경제의원 동맹의 총재까지 하셨던 일본 입장에서 내가 일본의 정통한 이렇게 사람이니까 일본은 마지막에 우리가 도와줄 것이다 하는데 그런 국민들의 이렇게 확신에도 불구하고 바로 빠져나가서 예. 결과적으로 한국에 외환위기를 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낙인 효과가 있는 점을 가려 볼 때 한일 간 그 통화세 협정 문제는 규모 이상으로 규모와 관계없이 한국의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주는 심리적 효과는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앞서 모두 발언에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변경,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변경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도 그런 이 방송을 통해서 예. 사실 당장은 어렵다 하는 것을 지금 아베노미스가 10년 정도 이렇게 진행된 상태에서 지금은 이렇게 일본이 통화 정책을 변경한다. 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출구 정책에서 플러스로 돌아서자. 예. 그리고 일본이 지금 엔저 정책을 엔화가 강세하자. 이런 측면에서 엔화를 사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그 ECB 이렇게 중앙은행 총재에서 우에타 이런 분들이 내년이라고 그러는 것을 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에. 내년도 전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 정책 변경을 변경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 대목은 여기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상태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엔저 정책을 추르는 게 지난 10년 동안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지금은 당장 돌리자. 예. 엔화 강세로 하자. 그러면 엔화 강세일 때 긍정적 측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기능은 있지만 또 내수를 확대시키는 기능이 있지만 엔화가 지금 이렇게 강세가 되면 수출이 안 좋아진다. 또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1990년대 이후에 30년 들어오는 상태에서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다. 예. 금리를 올리고 엔화 강세하면 미국도 일본도 오늘 그 SB 전직 사람들이 이렇게 은행을 만드는 이렇게 또 다른 도덕적 해이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일본판 SB 사태가 우려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책 변경에 따라서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50-50 있으니까 당장 어렵다. 그러면 우에타 입장에서도 가긴 가야 되지만 내년에 된다. 내년 이후로 된다. 전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대목에서는 사실 바로 일본이 통화정책의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다만 이렇게 우에타가 이렇게 발언한다고 이렇게 보면 항상 여기 익스펙테이션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익스펙테이션 형성하니까 엔화가 이렇게 사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지금 상태에서 엔화가 사재기하니까 외환시장을 불안정하게 등장하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한일 간 통화세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끝으로 엔화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을 통해 엔화 투자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계속 권고했었는데요. 이번 통화 스와프 체결로 인해서 엔화에 사재기를 했던 투자자분들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의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이렇게 6월 19일 이후서 예. 6월 19일 이후서부터 이렇게 사실 17조 정도 빠져나가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지 않습니까? 그럼 원엔 환율에서 원달러 올라가면 원엔 환율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원엔 환율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분모에 해당되는 엔달러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어제 원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은 1312원까지 올라갔는데 엔달러 환율이 분모분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원엔 환율은 더 떨어져서 910도 하락해서 908원까지 돼서 엔화 사재기 하신 분들이 이렇게 재미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정영국 PD께서 엔달러 환율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에다가 내년 이후에 이렇게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엔달러 환율은 144엔 정도, 145엔 플랫하게 될 겁니다. 저게 나오죠? 예. 전혀 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결국 원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일 간의 통화세 협정 문제가 이렇게 체결되면
사실 외환시장이 안 돼요. 안정. 그래서 원외는 한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안정을 찾지 않겠냐, 하락으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예. 결국 사재기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실 사재기는 일부 사람이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재기가 승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 절차에서는 사재기 이렇게 어릴 때 무슨 라면이고 뭐고 어려울 때 사재기 하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많이 가거든요. 그런 거 악정에서 이번에 한일 간의 통화서 협정은 여러 가지 상징, 그다음에 사실 심리적, 그리고 국민들한테 일부 사재기하는 자기 이기 위해 사재기하는 사람한테 경종을 울리는 좋은 이렇게 작품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한일 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